예,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변수들 앞에서도 살펴봤고요. 글로벌 변수와 함께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도 요즘 좀 적잖이 올라오는 흐름들인데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매크로 변수들을 체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금가, 비트코인은 요즘 사실 좀 많이 약세라 좀 고민들 하고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금값은 계속해서 강세인 모양이죠. 그런데 금 가격 상승이 트럼프 당선의 어떤 징조?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 네, 국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그 대응 자산으로의 매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월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불확실성이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금 가격이 상승했을 때를 보면 그림을 보시면요. 1928년도 같은 경우는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그 공황이 찾아왔었고요. 또한 그 1972년도에 사상 최고치를 쳤을 때는 그 다음에 제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1978년도에도 그 다음에 2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했었고요. 2007년도에 금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그 다음에 리만 쇼크라는 국제 금융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단순히 한 번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그 최고치를 경신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관련돼서 월가가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더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냐, 그리고 그 이머징 시장에 신용 불안이 찾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월가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딱 되네요. 금이 오르는 것들이 막 평화로운 시대, 경기가 좋을 때가 아니라 뭔가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는 건 세상이 좀 혼란스러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금값이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위기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미국 경기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너무 좋아서 걱정들인데 그런 것들이 미국의 경기 후퇴나 신용 위험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은 좀 과한 거 아닐까요? 네, 신용 위험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면요,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최저치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시장의 리스크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한 상태고요. 이를 밀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신용 리스크는 미국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국 쪽에서 터질 가능성이 월가에서는 높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현재 중국의 신용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제 투자 은행들 그리고 평가 기관들이 이제 투자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자금을 급속하게 환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비해서 가격 하락폭이 더뎠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불안감이 있으면 중국 쪽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올해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기 때문에요. 대선과 맞물린 상황으로 정책도 쓰이고 유동성도 움직이고 하는데 지금 미국 대선 11월이니까요. 이제 5개월 남짓 남았는데 지금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그 미국의 666곳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것이 더 힐이라는 조사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차는 0.2%. 트럼프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달에 5%포인트 차로 벌어진 거에 보면 상당히 축소가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미국의 선거가 지지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인단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CNN 조사에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체 과반이 270명보다 더 많은 272명을 확보한 상태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45명 정도가 과반수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 35세 이하의 젊은 층들이 많이 그 바이든 쪽에서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가자 분쟁 문제라든지 미국 내 일자리 문제, 그리고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70년대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70년대에 찾아왔던 고물가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충격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당히 좀 박빙이고 경합지우, 소위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판도가 어디로 갈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서 트럼프 2.0의 재등판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세계 경제나 이렇게 뭐 금융시장에 불어닥칠 미리 좀 그런 것도 가능성이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트럼프의 선거 공약의 아젠다 47에 보면은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수입품의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는 60%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트럼프 때도 이런 관세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의 수입은 좀 줄었을 뿐이지 다른 나라로 수입선이 바뀌었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2기에도 이런 관세 정책을 유지시켰을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의 물가만 1%포인트 정도 올리게 되면서 긴축 정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달러는 강세가 이어지면서 신흥국의 신용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신흥국의 신용 위기가 실제 찾아올 가능성이 또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된 미국 경기나 이런 쪽에서 궁금증이 많긴 한데요. 중국 얘기를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중국 좀 회복세지 않습니까? 중국 얘기로 좀 바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등판하게 되면 우리도 방위비라든지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또 오히려 좋을 거란 얘기도 있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좀 경기나 회복이 된다는 느낌인데요. 7월에 20기 3중전회라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표방할 이런 경제나 이런 운영 방침은 예상되는 건 어떤 거는 겁니까? 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작년 가을에 3중 전회를 하면서 여기에서 경제 정책과 관련된 주요 그 전략안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늦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부동산 침체에 따른 구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상당히 힘들었고요. 중국 경제를 어렵게 했던 세 가지 외자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외수라고 하는 수출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뿐만 아니라 외국 제조업의 이탈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새로운 개혁을 좀 심화시키는 안이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그 첨단 산업 현대 작업을 추진하고 할 예정으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의 방침은 부실 부동산 기업들 같은 거는 파산시키겠다. 자본 잠식이 됐던 그 신탁 회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부도를 용인하겠다는 건데요. 이 많은 자산들이 이제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이전을 하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처리하는 동안에 좀 혼란을 겪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들이 전개되면서 중국의 신도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좀 더 확대시켜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올해 소비 촉진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소비 쿠폰 발행이라든지 다양한 그 보조금 주는 정책들이 시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소비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40년간 묶어뒀던 호구 제도도 개혁시키기 때문에 소비를 좀 부양시키는 효과가 좀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최근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핵심 단어가 과잉 생산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책임자들이 중국 잇따라 방문하면서 과잉 생산 문제를 계속 거론했습니다. 중국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중국 리더들의 인식도 있는 것일지, 그 다음에 중국 경기가 회복이 돼서 우리도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회복이 더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정리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삼중전회에서는 전혀 어떤 대책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이 이야기했듯이 지난 10년간 1,730억 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줬고 철강제를 싸게 한다든지 우대 대출 금리를 준 것도 실제 경쟁력 강화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과잉 생산을 부추긴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태양광 패널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도 이에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은 여기에 어부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의 그 골든 타임은 산업적으로는 반도체만 한 4년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1, 2년 차 정도로 역전되거나 이런 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골든 타임이 조금 연장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좋은 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의 그 무역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많은 아시아 국가,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공급망에서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재 이들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찾아오면서 경기도 더 도와지는 그런 측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주시장에서는 놀라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중국 경기와 관련된 궁금증이 많은데요. 정리를 쫙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